2023년 11월의 일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앞.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건물, 낯선 냄새, 낯선 풍경, 하얀 외벽, 넓은 유리창 너머로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문 앞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창문이 조금 내려졌습니다. 엄마, 며칠만 계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72살 최수님 씨는 그렇게 아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전 재산을 넘겨준 바로 그 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 혹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수님 씨는 경기도 외곽의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태 씨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초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밥을 먹고 신문을 읽던 사람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서운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밥솥 뚜껑을 열면 2사람분 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게 혼자가 됐는데도 몸이 자꾸 2사람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즐겨 먹던 된장찌개 재료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다가 끓일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전에는 경로당에 들르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한 채, 시세로 2억 2천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은행 예금 8천만 원. 넉넉하지는 않아도 혼자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하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42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북 쪽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딸 수연은 38살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남편과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수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잠은 잘 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별것 아닌 말인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좁은 부엌에 같이 서서 전을 부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준혁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아내 쪽 집에 먼저 들렀다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수님 씨는 늘 이해했습니다. 바쁘겠지. 직장도 있고 살림도 있고 아들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한국의 어머니들은 늘 그렇게 아들을 이해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 봄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는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수님 씨는 그 주 내내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갈비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나흘 전부터 갈비를 재워뒀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혹시 자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불도 새 것으로 꺼내뒀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수님 씨는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인사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갈비찜을 먹으면서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밥도 반도 못 먹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수님 씨는 애써 모른 척하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증여한 아파트랑 예금 있잖아요. 그게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요. 수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준혁이 나지막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세무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말이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고요. 엄마가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으면 기준을 넘어버리는 거래요. 말이 그럴싸했습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자주 나왔습니다. 기준이 복잡하다는 이야기,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제 명의로 넘겨두면 돼요. 연금 신청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가 다 관리해 드릴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순간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 볼까. 수연이라면 이런 거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일처리가 꼼꼼한 아이라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인터넷으로 찾아서라도 확인해 보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찰나를 준혁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번 달 안으로 처리 안 하면 연금 신청 기간이 넘어가 버려요. 다음 기회는 6개월 뒤거든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금을 헐어 쓰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 날 텐데 매달 나오는 연금이 없으면 그게 눈에 보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눌러버렸습니다. 이래도 내 아들인데 뭔가 잘못 알고 있더라도 나쁜 마음은 없겠지.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 준혁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며칠 뒤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금도 준혁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을 믿자. 내 자식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증여세였습니다. 법무사가 증여세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가 겹쳐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수님 씨는 말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증여세까지 냈습니다. 아파트, 예금, 세금까지. 그렇게 72살 최수님 씨의 전 재산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한테는 말 안 해도 돼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왜? 알려줘야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일인데 수연이 남편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고 나서 준혁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연금 처리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 한쪽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11월 초였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청명했습니다. 오전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드라이브 가요. 엄마, 요즘 집에만 있잖아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님 씨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잊지 않고 있었구나.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번 매만졌습니다.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수님 씨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조용하고 경치 좋은데요. 엄마, 좋아할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뭐 드시냐는 이야기, 무릎은 안 아프냐는 이야기.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수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와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간판들도 낯설었습니다. 준혁아, 여기 어디야? 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잠시 후.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어느 건물 앞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내리세요. 수님 씨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외벽, 넓은 유리창,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소파들, 그 위에 앉아있는 노인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노인 한 명의 팔을 잡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수동 휠체어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겠지. 애써 부정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은 차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혁아,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며칠만 계세요. 바깥바람도 쐬시고 여기 식사도 잘 나온대요. 며칠만이라니.
이게 무슨, 아내가 좀 힘들어해요. 저도 출장이 자꾸 잡히고. 여기 좋은 곳이에요, 엄마. 금방 모시러 올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이 차 문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차가 도로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깃이 펄럭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준혁 번호를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황망해서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요양원 직원이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 수연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수연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낌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야 지금?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말해봐. 어디에 있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 모르는 데 있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주소 좀 찾아봐, 엄마. 근처 건물 이름이라도. 휴대폰을 들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연이에게 읽어줬습니다. 알겠어, 엄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절대 들어가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 씨는 입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벤치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걸까?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것, 수연이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넘겼던 것,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는데 애써 무시했던 것,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책이 얼마 못 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자식이 어미를 속인 거야. 그게 잘못인 거야.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코트 단추도 제대로 안 잠갔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꼭 안았습니다. 수님 씨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에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내내 수연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운전했습니다. 가끔 옆을 흘끔 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민준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온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준이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한쪽으로 치우고 이불을 새 것으로 깔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수님 씨는 그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싸워야겠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아, 응. 엄마, 나 법원에 갈 거야. 수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산 찾아올 거야. 그렇게 빼앗겨서 그냥 있을 순 없어. 수연이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어떤 돈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수연이 남편 민준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가 될 만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어요. 기망에 의한 증여 취소 소송 해볼 만합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 사실이었는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는가? 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인 단독하고 기준으로 수님 씨의 재산 규모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자발적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연금 신청 기간이 이번 달 끝나요. 지금 처리 안 하면 6개월 기다려야 해요. 준혁이 직접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수님 씨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됐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그 물음에 스스로도 답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기망에 의한 증여, 취소, 재산, 전부 원상 회복. 방청석에서 수연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연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뒤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아들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짐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낳고 키우고 사랑한 사람이야. 그게 다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옆에 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수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응. 뭔데, 엄마? 그 아파트, 예금, 다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수연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조건 없어. 그냥 고맙다는 말이랑 같이 주는 거야. 수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님 씨는 알았습니다. 재산을 잃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72살 최수님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수님 씨는 수연이네 작은 방에서 삽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마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는 그 집에서요. 밥이 맛있습니다. 잠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일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 일들이요.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느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연락 못한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엄마,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장소, 상황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인물 및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